약간 얼짱 각도를 만들어 봤는데 비가 와서 화면이 배경이 흐리기를 기대했는데 별로 흐리지 않고 밝아졌습니다. 뒤에 버스가 지나가거나 뭔가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밝게 변해요. 하얀 차가 들어오는데 까만 차요. 하얀 차가 어디였지? 자동차가 움직일 때마다 화면 밝게 변하네. 다이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1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지는 박원순은 죄가 없다. 이 죄라는 것은 민법상의 죄도 있고 형법상의 죄도 있고 단순한 그 도덕적인 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조영남은 무죄로 풀려났지만 죄가 있죠. 그 정치적인 죄고 도덕적인 죄지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는 아니다. 근데 박원순은 반대로 형법상으로 처벌할 만한 죄는 아니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사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게 그렇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피해자 쪽을 대변한다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까 정치 공작을 하고 있어요. 그건 2차 가해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혜영인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밝히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초등학생 딸이고 말이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게 아직 알 수가 없는 건데, 미리 예단을 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또 뒤집히면 어쩔 거냐고.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혜영이라는 사람이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판돈을 걸고 요거 자랑 먹는 판이네? 나야 뭐 믿져봤자 본전이지. 이거 뭐 나중에 박원순이 억울하다고 밝혀져도 대의 명분이 있으니까 이건 뭐 내가 먹는 판이다. 딱 도박을 한 거예요. 이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떨어야 돼. 이게 소화병적이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국가를 자기 개인 도박의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소비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배신자야. 어디까지나 이 공적 자산이라고. 저 대통령한테 신발 던진 아저씨 있잖아. 신발놈이라고 가서 나왔는데 신발놈이 왜 신발을 던졌겠어요? 대통령은 공적 자산이야. 그걸 사적으로 훼손시킨 거죠. 공원에다가 어떤 사람이 낙서를 해버리면 그게 공원이 공적인 재산인데 그걸 지가 지 마음대로 사유화한 거 아니야. 이게 범죄라고.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그래서 장혜영이나 신발 던진 사람이나 똑같이 국가의 공공자산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나쁜 행동입니다. 제가 그 독도 지킴이 운동하는 서암계라는 사람도 가끔 비판하는 이유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큰 잘못을 안 저질렀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독도를 내 것처럼 해도 되나? 다시 말해서 독도는 대한민국 건데 독도하면 서경석인가 그렇죠? 서경석. 독도하면 계속 이러다 보면 독도는 내 거 이러기 때문이다. 그럼 안 되면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일본에 가서 독도 줄게 뭐 대마도 줄래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독도에 별로 관심 없구나. 서경석인가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사유하는 거 보니까 저 나라는 수준이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공적 자산에 대해서는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사유화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노랑머리를 한 사람이라는 사람인데 김재열인가 뭐 이름도 잘 모르겠는 어떤 아저씨가 뭐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그래요. 심야의 비밀 대화. 근데 심야가 몇 시냐면 오후 8시라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모든 대화는 당연히 비밀 대화입니다.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바로 그게 돈이 되는 거, 이권이 되는 건데, 네. 참, 이 마이크 테스트 안 해봤군요. 이권이 되는 건데,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밀 대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뭐 신야의 비밀 대화, 이게 무슨 야동 제목처럼 뽑아가지고 엄포를 하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 기동을 한다는 것은 나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당한 가치를 대의 명분을 끼고 있다고 해서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비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면 안 되고 선과 악으로 보면 안 되고 이론론으로 봐야 된다. 이론론으로 그 일이 뭐냐? 에너지. 에너지는 뭘로 나타나냐? 액션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이 선과 악 같은 허황된 도덕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리적인 액션으로 설명되어야 이게 바르게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이상한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보니까 강용석 변호사하고 비슷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범죄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고소해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하는 수작이야 이게. 이게 지금 정치와 엮여 있는데 개인의 그 알아보기 위해서 이건 아니죠. 이게 도덕적 비난을 가할 일이라면 아예 그 엄포를 해서 신문에다 터뜨려서 박영순이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흠집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 죽이면 되나? 이건 정치 사건으로 지금 비화가 된 거예요. 왜냐면 피해자가 엄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이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고소했다는 설이 맞다면 굉장히 비열한 행동이고 이건 진정성이 의심되는 되게 충분한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복지는 윤석열 기소될 판. 한동훈이 정치에 개입한 결정적인 증거가 TV에 나와버렸죠. 물론 한동훈은 나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대는데 윤석열은 자기 상관을 찔렀죠. 그러면 검사들도 자기 상관인 윤석열을 치는 게 맞죠. 그래서 도둑놈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물건을 훔칠 수는 있어요. 근데 훔친 물건을 나눠 갖지는 못해요. 항상 같은 도둑놈들끼리 자기들끼리 총질을 한다는 거죠.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도둑놈을 어떻게 믿어? 내가 도둑놈이야. 같이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야. 도둑놈들끼리 어떻게 서로 믿냐? 그래서 윤석열이 항명을 저질러 버렸다는 것은 이제 검사들도 서로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윤석열이 항명을 저질렀다는 것은 같은 검사들도 윤석열을 칠 권리가 생긴 거죠. 이제 룰이 바뀌었어. 이제 모든 검사는 자기 상관을 비리를 폭로해야 돼. 그래서 윤석열이 세상을 바꿔놨다. 이제 모든 검사들은 자유롭게 검찰총장이든 무슨 검사든 다 칠 수 있는 그런 룰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왜 또 이제 윤석열을 이야기하냐. 이론론은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핵심 하나인 거예요. 네, 벌써 13명이 입장해 주셨네요. 일요일 때도 많이 입장해 주셨습니다. 비가 와서 피서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할 얘기는 오늘의 이 메인 주제인 숙명여고 쌍둥이의 경우. 숙명여고 쌍둥이가 재판을 받았는데 끝까지 뻗대고 반성을 안 하고 뻔뻔하게 이 검사 앞에서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변호인의 최후 변론보다 그 쌍둥이 중에 언니가 했다는 변론이 더 멋진 발언이었다. 그런 얘기인데 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와, 이거는 박수 쳐야 돼. 고딩 이 정도 했으면 서울대는 몰라도 괜찮은 대학 갈 수 있어. 그걸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역사학을 전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정확한 기록과 정당한 원칙에 집착했습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죄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제가 지향한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할 주장치고는 굉장히 멋들어진 명 변론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명
변론. 히틀러가 재판에서 완전히 청중을 휘어잡았죠. 범죄자들 원래 그런 거 잘해요. 당당하게 검사와 한번 맞짱을 떠버렸다. 이 정도면 범죄를 저지를 자격이 있어요. 됐어. 괜찮은 범죄자예요. 아큐 정전도 보면 아큐가 마지막에 이 노래를 한 곡 뽑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사형수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걸 못 불렀다고 막 후회하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되었을 때는 멋지게 난 다시 태어났어. 너희들에게 복수할 거야. 나는 귀신이 되어서 너희들을 물어뜯을 거야. 내가 귀신이 되어서 너희들을 사돈의 팔촌까지 요절을 내버릴 거야. 자 이러면 막 청중들이 박수치고 막 휘파람 불고 난리야. 사형수는 그 정도 써야지. 그러면 이제 목을 땡강 날리면 그 거지들이 와서 막 피를 찍어 먹고 막 사형수 고기를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데 그러고 막 간을 빼먹자 그러고 이렇게 한바탕 와닥창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목이 탁 잘라버리면 얼마나 그거는 이건 볼만하지 않은 사형수지. 범죄자라면 이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범죄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TV 카메라 앞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이렇게 미소를 짓거나 석소를 날리거나 이렇게 이제 스님이 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스님의 미소, 영화 미소를 날리거나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라고? 누군가 와서 이때는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범죄자가 있다면 그걸 누가 알려준 거예요. 경찰이 그걸 시킨다고. 다시 말해서 범죄자가 막 이렇게 수건을 얼굴 가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는 TV 보면서 저 뻔뻔한 범죄자,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이러지만 그거는 그 사람은 경찰의 조언을 못 들은 거야. 불쌍한 범죄자지. 진실을 이야기하자고. 그럼 막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범죄자는 경찰한테 도움을 받은 거고 누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TV 앞에서 죄송합니다. 낚이지 말라고. TV 앞에서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게 정상이에요. 누군가가 힌트를 준 거지. 이때 고개 숙여. 특히 그 땅콩 언니들은 고개를 숙였는데 눈을 카메라에 찍혀버렸잖아. 이렇게 보다가 조언을 잘못했어. 조언해주는 사람이 절대 그 눈동자를 찍히지 말라. 눈동자를 완전히 밑으로 내리깔아라. 그래야 되는데 그 땅콩 언니는 쫙 보다가 카메라에 찍혀버린 거죠. 우리는 그 사진만 보고 조연아 저 나쁜 사람이야. 저 눈빛 봐. 저 독한 년, 저 상년이냐 죽이냐 이런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찍힌 거라고. 사진 기자가 그렇게 찍은 거라고.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사진만 보고 상징 조작을 해서 저 땅콩 독한 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비열한 거고 좀 이제 우리같이 좀 엘리트잖아. 우리 구조론 회원들은 다 엘리트라고. 지식인이잖아.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사진 한 장에 낚이지 말자고. 그 상황에서 경찰이 조언을 안 해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N번방 조주빈도 당당해 보였죠. 이렇게 합니다. 그 사진만 보고 저 뻔뻔스러운 놈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풀이죠. 부풀이고 우리같이 좀 배운 사람들은 그런 데 낚이지 말자. 그래서 이런 사건을 얘가 뻔뻔스럽게 잡았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게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해서 누명을 덮어 씌워놓고 자살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뻔뻔스러운 놈이야.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해서 생사람을 잡아놓고 자살을 해놓고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어쩔 거야.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액션이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인데 이걸 이제 심리학으로는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인지부조화라는 거는 행동에 맞춰서 생각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글자 배운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행동을 먼저 하고 그게 논리를 맞춰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좀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어디까지 반성해야지 그 답이 안 나오잖아. 그냥 반성한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혀 반성한다면서 전혀 반성하는 표정이 아니야. 그게 반성하는 말투냐고. 진정성 없는 반성이잖아. 그건 가짜 반성이야. 눈물을 흘려보라고. 콧물 핏물까지 흘려야지.
처절하게 입술을 깨물고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 반성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뻗대는 게 낫지. 반성합니다 하면 도계자를 해야 되나, 석고도제를 해야 되나, 골치 아픈 거라고. 삼보일배를 해야 될지. 한이 없는 거예요. 반성은 플러스야. 플러스는 한이 없다고. 그래서 차라리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구조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하고의 의리를 지키는 게 낫지. 세상이 다 적인데 적과 내통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가족끼리 서로 감싸주는 것은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그걸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저 뻔뻔스러운 저 나쁜 년, 저 독한 년 이렇게 핏대를 올리는 것은 분풀은 낼지 모르지만 글자 배운 사람의 지식인의 태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뻗댄 사건이 로젠버그 부부 사건인데, 이 6.25 직후에 그 소련의 미국 핵개발 정보를 빼돌려서 소련이 핵개발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메카시즘 광풍이 불어가지고 뒤집어졌죠. 근데 이 부부가 끝까지 소련 간첩이 아니라고 뻗댔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간첩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인류는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켰다. 이렇게 막 가슴을 쥐어 뜯었는데, 우리 미국이 잘못했어. 우리 미국이 무지한 사람을 사형시켰어. 알고 보니까 간첩 맞았어요.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 한국의 진보당의 조봉암도 북한과 내통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거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 문서에 나왔어요. 소련 정부에 나왔어요. 물론 소련 말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박정희도 북한과 내통하다가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죽였지. 박정희, 조봉암 다 북한과 내통한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형당할 사건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과 악 사이에 굉장히 많은 중간 지점이 있는데 이 중간을 말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아니면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로 못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동이도 큰일 한 건 맞는데, 큰일도 했지만 공부도 조금 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 국민이 몰매를 줘도 되는 사건은 아닌데, 그냥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는데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소화병이에요. 어린애는 다 그래. 어린애는 자기가 잘못해도 뭔가 억울해. 자기가 잘못을 해서도 자기를 잘못하도록 유도한 친구, 엄마, 아버지 다 잘못한 거지. 아버지, 엄마가 날 제대로 키웠으면 내가 왜 나쁜 아이가 됐겠냐. 선생님이 날 잘 가르쳤으면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왠지 억울한 거야. 자기가 잘못해도 억울해요. 그래서 쌍둥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어른이라면 이거 다 내 책임이다 하고 책임감을 느끼는데, 어린이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게 소화병이다. 그래서 이 로젠버그 사건에서도 로젠버그가 이번 사형 선고는 놀랍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전쟁을 납득하려면 희생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집단적 공포는 더 강렬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카시즘이 소련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소련이 그 당시 굉장히 허약했어. 그래서 이 흐르쇼프가 가짜 고무 잠수함을 대서양 바다에 굉장히 많이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가짜 고무 미사일, 고무 탱크, 고무 비행기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파이 비행기, 그들은 위성도 없죠. 스파이 비행기가 소련 영토를 감시하는데 막 바다에는 잠수함이 잔뜩 떠 있고 막 온갖 미사일, 신무기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기절할 판이다. 우리 이제 소련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소련의 전투력은 그 대단한 히틀러도 박살냈으니까 이거는 막 엄청난 거 잡고 쫄아가지고 정신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공포냐 아니면 미국의 그러한 소련 공포증이 더 공포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 소련 별거 아니야. 이거 다 알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소련 공포증을 부추기는 메카시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잘못을 폭로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젠버그가 끝까지 뻗댄 거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상동이도 액션은 쉬워요. 그러니까 철판 까면 그냥 뻗대고 웃으면 돼요. 근데 사죄하면 어디까지 사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일보를 해야 될지, 해남에서 휴전선까지 막 오체투지를 하면서 기어가야 될지, 일본식으로 도계자를 하면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기 쉬운 쪽으로 행동하는데 그것은 뻗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로젠버그도 행동하기 쉬운 쪽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 그냥 복잡한 선택과 쉬운 선택 중에 쉬운 선택을 하는 게 그게 죽는 거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이 집에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죽었어. 근데 태어나기 그냥 학교에 나오는 거야. 보름동안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저 미쳤나? 왜 저러지? 엄마가 죽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엄마가 죽었는데도 태어나게 시체 옆에서 밥 먹고 자고 시체 냄새가 막 악취가 나는데도 태어나게 밥을 먹고 거기서 잠을 잔다고. 쟤는 이상한 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통 소년들이 그렇게 한다고. 주변에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언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쌍둥이는 왜 그렇게 했냐? 조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있다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지금 구속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저 사람은 양심이 없다, 뻔뻔하다, 도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행동은 액션은 극에서 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저거고 중간지대가 없다. 그러므로 액션에 맞추어서 생각을 정하다 보면 점점 이상해지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왜 그럴까? 똑같아요. 윤석열이 저렇게 하는 것도 타이밍을 놓쳤어. 액션은 이거 아니면 저거기 때문에 중간이 없어.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정해버렸는데 관성의 법칙에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해. 그 빠져나온 사람은 굉장히 능력자고 윤석열 정도 소인배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한번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진중권 또 처음에는 조국을 의심하다가 알고 보니까 조국이 좀 억울하구나 하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거의 못해요. 지금까지 그거 잘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원순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이게 성범죄 사건인지 아니면 뭐 민사 배상을 할 사건인지 아니면 도덕적 비난을 해야 될 사건인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이게 한번 판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중간이 없다는 거죠. 그 판돈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 강용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강용석부터 이제 판돈을 계속 올려가지고 배현진까지 나서서 판돈을 계속 올리면 이제 또 아니 뭐 아닌 또가 돼버리고 전 국민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만약 박원순이 알고 도덕적 비난을 가할 일이긴 하지만 범죄는 아니고 이걸 고소한 것은 조금 오바고 그냥 신문기자한테 이야기해서 칼럼으로 비난을 가할 정도의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명한다면 그 진보가 더 타격을 받아요. 그럼 보수적으로는 저놈들은 글자 배웠다는 놈들이 진보라는 놈들이 뱀처럼 능구렁처럼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또 나온다고. 이렇게 그냥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가해져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또 식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사형대에서 사형수는 왠지 거기서 노래 한 곡 좀 뽑아야 돼. 복수할 거야. 나 죽어서 귀신이 돼서 너희들은 삼족을 멸할 거야. 투자! 이렇게 이제 악을 써야 돼. 그렇게 하라고 관중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주변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장 간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충분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열하게 함정을 파고 덫을 넣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해봐! 잘못 말하면 내가 뒤통수를 칠 거야. 어떤 말을 해도 나는 2차 가해라고 말할 수 있어. 문재인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무조건 나는 거기서 2차 가해라는 논리를 찾아내고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덫을 놓는 행동은 비열한 행동,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제 타이밍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외부의 의사결정이 당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자기한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